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하는 건 불가능.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 건 북한이었다. 최근 미 정보 당국에 이어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예상한 한반도의 미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러우 전쟁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한 탓에 유사시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지켜낼 군사적 역량이 크게 부족하며 한국은 반드시 북한과 11로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브루스 베넷은 지난 24일 미국 국제관계 전문지에 제출한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두 개의 정구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보급품 병참을 구축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는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며 두 정구를 동시에 방어할 전투력을 구축하는 대신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탈냉전 시대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충분히 효과적이었고 군사비 지출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같은 적대국 위협이 커지면서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비와 동맹 강화가 필요하게 됐다며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해 미국은 군사적 투자를 늘리고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급격히 악화되는 미국 동맹에 대한 여론. 예를 들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향한 안보 공약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한국에게 대북한 안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여기엔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증강하고 적군을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특히 한국은 예비군 훈련과 공군력 분산 전략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 미국 군사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치기 전 북한이 남한을 먼저 칠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를 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양안전쟁에 동조하게 되었을 때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면 한국과 주한미군의 사전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기 위해 중국이 안전보장과 대규모 경제원조 및 개발 지원 등을 약속하고 북한을 이용해 대규모 군사행동을 일으키리라 추측한 것인데요. 가장 위험한 지역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이었으며 이것이 현실로 벌어질 경우 그 규모가 과거 연평도 포격 이상의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웬만한 미사일 시험 발사 정도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상황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이목을 돌리려면 판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미 군사학계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동시에 움직이면서 동북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것이고 북한은 이때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며 이를 응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한미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하고 종전 협상에 응하라고 경고하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미국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본격적인 도발 이후 벌어질 시나리오는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경기 북부에 북한의 방사포탄 수백 발이 떨어지고 군이 즉각 대응 포격에 나선다. 미국 기지를 향해서도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며 이에 미군도 한국군과 함께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이어 서울과 그 주변에도 포탄과 미사일이 떨어지며 피난민들이 한강 다리로 모여들어 병목 현상이 벌어지던 찰나지 한강 다리 하나가 미사일에 파괴되면서 주변은 아비규환으로 변한다. 참고로 한강 다리의 수는 총 31개인데 그중 철교는 2개이며 이 중 서울시가 관리하는 곳은 22개가 전부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대략 350만 대가량이며 한강 다리 중 한남대교만 해도 하루 18만 대가 통행하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차는 하루 평균 9만 4천 대 정도다. 요약하면 대략 1시간에 3,700대 정도가 건너간다는 말인데 철교 2개를 제외한 20개의 다리를 질서 있게 이용한다 해도 서울시의 차량이 모두 빠져나가는 데엔 무려 42시간이 걸린다. 심지어 이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모든 다리에서 한남대교를 건너는 속도로 지나간다는 걸 전제한 결과며 시민들이 패닉에 빠진다면 한강 탈의는 마버될 것.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다는 것도 말이 되질 않는데 이는 한강이 수도를 가로지르는 강에 비해 폭과 깊이가 매우 깊고 넓다는 특성 때문이며
게다가 유속도 빨라 헤엄쳐 건너는 건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편이 옳다. 무엇보다 북한이 최근 새롭게 배치한 240방사포의 경우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며 400과 600 등 초대형 방사포도 완성한 상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자폭행위가 될 수 있기에 최후의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쟁이 나면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방사포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인구와 산업은 물론 경제의 중심이 비대칭적으로 모인 서울만 초토화한다면 사실상 남한은 괴멸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시설이 모조리 수도권에 모여있는 현실에서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6.25 전쟁은 땅 따먹기 싸움이었지만 현대전은 러우 전쟁처럼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첫 세계월의 격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루한 포격전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 전쟁이 몇 시간이면 끝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상륙작전을 강행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미국이 출격한다. 그러나 함께 급파되어야 할 주한미군은 북한의 대규모 도발로 발이 묶이는 바람에 당장 움직이지 못하며 동아시아 주변에서 미군의 동원이 지체되는 동안 대만 주요 항만들이 장악되면 결국 중국의 승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워낙 현실감 있는 묘사에 등골이 오싹해지지만 과연 그럴까? 위 시나리오의 가장 큰 맹점이라면 한국군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에 대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2018년 CIA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을 당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이 매우 행복할 것이라는 농담의 충격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는 갑자기 조심스러운 말투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하더니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벳이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중국이 언제 한반도를 노릴지 모르고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이 중강되는 것을 북한 사람들은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대화록을 공개하는데요. 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걸 누구보다 꺼려한다는 설이 실제 증명된 첫 사례로 김정은 중국의 기습 침입도 문제지만 한국의 재래식 화력이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 실제로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한국의 화력은 중국조차 두려워할 수준임이 증명됐는데요. 최신형 K9 850여 문과 K55 자주, 곡사포 및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이 실전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포병 전력은 국방개혁 2025년이 계획대로 끝나게 되면 모든 재래식 화력의 총합은 무려 3,000문에 가깝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포탄의 가격만 몇 조 단위이며 최근 개량된 K2 포탄의 경우는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도는 바람에 배구를 사용하는 차륜형 자주포까지 따로 만든 수준인데요.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주포들은 모두 예비군에 배치되어 실전 운용될 예정인데 예비군 중 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관계로 155 차륜형 자주포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K9의 기술을 한가득 집어넣은 K55 PIP 개발도 끝난 상황에 개조비가 생각보다 적은 9억 정도로 추정되어 1180문을 전부 개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견인포를 포함한 155만 해도 3,000문에다 340만 발의 105포탄을 보유하고 있기에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가 됐는데요. 참고로 박격포 사업도 무시무시하게 진행 중인데 일선에서 운영되는 박격포 중에서 구경장이 가장 큰 4.2인치 박격포를 120로 교체할 예정이며 이는 화력면에서 견인식 배구와 동일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거나 조금 더 강력한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현재 한국은 포병 전력만큼은 각각 군사력 1, 2위인 미국과 러시아만큼 뛰어난 지경이며 양으로만 따지면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포병 전력을 보유 중입니다. 한반도 땅덩이에 자그마치 전 세계 포병 전력의 약 20%가 집중되어 있는 셈이죠. 특히 한국 포병군의 정수인 K9 자주곡사포는 이미 서방의 표준 자주포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상태이며 더 나아가 세계 최강 자주포의 자리까지 노릴 만큼 그 성능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하여 사실상 핵을 쓰지 못한다면 평양은 단 3시간 만에 불바다가 된다는 게 헛소리는 아니었던 것인데요. 트럼프가 재집권 후 북미 정상회담이 또 개최된다면 오히려 북한이 제발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새로운 최첨단 지대공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LSAM은 두 가지 유형의 요격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최근 K2전차 시험 사격을 마치고 구체적 계약 조건을 협의 중인 루마니아가 한국의 LSAM 개발 완료 기사를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세계 고급 무기 시장에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등장했다며 한국 군수산업이 2015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2전차, K9자주포, K230 FA50, 신공 등 한국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LSAM까지 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에게서 7개를 도입하면서 성금으로 39억 달러 약 4조 4천억을 이미 지불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를 받았는데 우크라이나에 한 세트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40km 미만의 저층부를 방어하는데 여기에 4060km을 방어하는 LSAM을 한국에게서 도입해 방공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의 LSAM은 미국과 달리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판 사드라 불리는 LSAM은 루마니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방한한 UAE가 가장 먼저 도입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UAE가 최근 우리 군이 개발을 완료한 LSAM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UAE는 후티 반군 등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UAE 이스라엘 SAM 1호 구매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라크가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천공이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수출 규모는 천공이 8개 포대로 최소 3조 5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된다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가장 까다롭다는 중동 3국에게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선 이라크에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라크 공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는데 이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부상을 입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후티 반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라크를 기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내에서는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라크는 러시아산 S-400을 사려고 했으나 미국의 눈치와 전쟁 등으로 무산되고 이후 프랑스산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이라크는 과거 프랑스 탈레스사의 장거리 방공 레이더를 구매했기에 프랑스 정부는 이번에도 방공 체계를 이라크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나 크로탈 단거리 미사일까지 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8월 이라크에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참할 작전에 군인 600명을 투입하고 무기까지 직접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는 그동안 이라크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국가였기에 프랑스산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라크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프랑스는 원하는 시간 내에 납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라크 알-아바시 국방장관은 지난 3월 한국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천공 2-3개 포대를 자국에 신속 납기가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한국 측은 2개 포대를 우선 납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라크는 가장 빨리 납기가 가능한 한국의 천공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프랑스는 이라크가 한국의 천공이를 선택한 데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소식을 전하는 유명 트위터 하쿠 메이스는 지난 2월 긴급 속보라면서 사우디가 UAE에 이어 천공이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천공이 도입을 했거나 하려는 UAE,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형제 모두에게 좋은 날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9일 폴란드에서는 천무 호마르케이에 대해서 놀라운 기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폴란드 국방 포털의 율리우스 사박 기자는
어떻게 한국에게서 천무를 도입했는지 숨겨진 과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파베우 베이다 국무장관이 천무 테스트가 172km 거리에서 수행되었으며 미사일은 4.5m 거리의 표적에 박힌 기둥에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군수청이 허용한 거리는 15m였는데 이 결과는 정말 감동을 주었고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미사일은 서해안 한국형 미사일 훈련장에 있는 호마르 K 발사대에서 발사됐으며 200초 동안 비행해 무인도 중 한 곳에 위치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국방차관은 국방부와 군수청 대표들이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군수청이 요구하는 확산폭은 15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격에서 한국형 미사일은 3배 이상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HOMAR K 발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선택 과정을 공개했는데 천무를 이용한 발사 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계약을 맺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 눈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고서 K239천 무발사대를 72대를 계약했습니다. 이 시험 결과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천무를 도입하려는 많은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발사대 중 60대는 폴란드에서 제조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면서 다음 계약은 3.00071의 미사일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강조했듯이 폴란드 방산 공장에서 생산된 122 미사일을 우리 발사대에 장착할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화는 또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흑해방 위항공 우주비 SDA 2024 전시회에서 한화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3마리의 사용자 클럽을 만들고 타사 탄약을 시스템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K구자주포 클럽처럼 K239 천무 클럽까지 만들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서드파티 탄약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는 자국 호마르 K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생산하며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역할까지 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무는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K구자주포 클럽처럼 유럽 내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천무 클럽까지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과 유럽의 경우 미국제 하이마스보다 천무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이마스는 로켓포드 탑재 숫자가 6개밖에 안 되고 무엇보다 미국제 무기는 중동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군수 지원은 물론 운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도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탑재 가능한 로켓탄의 종류가 더욱 많은데 천무는 12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400전술 탄도미사일의 경우 4발, 600는 2발을 탑재해 차량 한 대의 화력 수준은 하이마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한국은 후속 지원에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훌륭한데 K9 클럽처럼 천무 클럽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최근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은 모든 나라들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공망을 구축하려는 국가들에게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는 가격도 비싸지만 지금 생산 속도도 너무 느려서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한국형 패트리어트, 한국형 사드를 개발해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매력적인 공급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한 차륜형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더 많은 국가들에게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이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 한국은 무기 수출에서도 놀라운 경쟁력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 300대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신께서 루마니아 정치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이 결정을 극단적이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해주소서. 루마니아에서 K2전차 실사격 사진이 공개되자 루마니아 내에서 큰 환호와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1315일까지 루마니아 갈라치에 있는 스마르단 트레이닝 센터에서 K2전차 사격 및 기동 시범 행사를 벌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 K2 흑표전차가 실사격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은 루마니아와 한국 양국의 군 고위 관계자와 정부 대표, 현대로템 기업 대표단이 참가했는데
루마니아가 K2전차 도입 마지막 사인을 하기 전에 하는 시험이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군사매체 아밀레코그니션은 관계자들은 이번 야전 및 사격 시험은 단순한 장비 평가 절차뿐 아니라 루마니아와 한국 간 방산 계약 내용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궤도 장비의 현지 실사격은 계약 체결 전 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거치는 마지막 단계이자 이번 사격 결과에 따라 K2전차 계약 금액과 대수 등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10조 원 규모로 500대를 수출하려고 하려 있고 루마니아는 300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장에는 태극기와 루마니아 국기를 단 K2전차가 등장했는데 실제로 전방에 있는 전차를 향해 폭격을 가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K2전차가 사격하는 목표물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K2전차가 불을 뿜으며 사격하는 목표물은 러시아제 전차와 장갑차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큰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데 적국을 러시아로 가정하고 K2전차 테스트에서 러시아제 전차를 격파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격 시험은 정지 및 기동 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표적을 맞추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12km 떨어진 표적을 맞추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K2전차가 화염을 내뿜으며 사격을 하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었는데 정확하게 명중하며 K2전차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를 올린 루마니아 매체 프로파트리아는 새로운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루마니아에 납품되는 K2전차에는 공개되지 않은 모듈러 합성갑과 폭발적인 반응성갑 블록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취약하고 지적받던 K2전차의 장갑 방어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K2전차의 사격에 무참하게 격파되는 러시아제 전차들이 보였는데 놀라운 기동성과 화력에 반한 루마니아 네티즌들은 세계 최고 탱크 중에 하나, 에이브랍스와 레오파드와 탑3 안에 들어있다. K 블랙팬서는 루마니아를 지키는데 가장 적합하다. 마침내 우리도 새로운 탱크를 얻는다. 우리가 이 탱크를 사면 정말 좋을 것 같아라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K2전차의 도입을 간절하게 바라는 한 루마니아 네티즌은 최소 300대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신께서 루마니아 정치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이 결정을 극단적이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역사적으로 전차의 진심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자국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했는데 구소련 T-55 전차를 베이스로 전차를 만들었고 1994년 TR-85M1 비노줄 들소이라는 자국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는 엔진 공간이 높고 연료 소모율이 높으며 만성적인 누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현대 대전차 화기나 철갑탄에 대부분 관통될 정도로 종이장갑이고 현대적 포탄을 쓰기도 어려워서 형편없는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차를 떠나보내고 세계 최강이라는 최신형 K 전차를 구입한다는 소식에 루마니아인들은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당초 루마니아는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랍스 전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부가 제시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프랑스 군사매체 메타 디펜스는 루마니아에 제시된 에이브럼스 탱크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밝히면서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를 위한 100억 유로 14조 원의 특별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전차 이외에 F-35A 스텔스 전투기, HIMARS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등 구매가 필요한 장비가 많아 루마니아는 전차 구매에 과도한 예산 소모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메타 디펜스는 폴란드에 수출된 현대로템의 K 전차가 대당 1.900만 달러 257억 로, 대당 2.5003, 0만 달러 406억 로 옵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비싼 가격을 갖는 에이브럼스 탱크의 반값에 가까워 루마니아가 K 전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 전차는 에이브럼스와 동일한 120활강포를 갖춰서 동등한 화력과 10톤 정도 가벼워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현대로템이 현지 조립 생산 지원과 루마니아 방위산 업체에 기술 이전까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에이브랍스 와레오파드를 탈락시켰는데 K 전차의 가성비에 비해 이들 전차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노르웨이는 K 전차를 시험평가하고 이번이나 추천했지만 정부의 결정으로 독일 레오파드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 레오파드 EA8 전차를 대당 3천만 유로 46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와 독일 레오파드를 사려면 대당 500억 가까이 취해야 하지만 한국산 K2 전차는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반값인 250억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K2 전차를 실사격 시험을 하고 구입한다는 소식에 군사에 관심이 많은 루마니아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K2 전차의 후속 모델인 K3 전차를 사야 한다거나 독일의 차세대 전차 KF-51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루마니아 내 전차 전문가들이 나와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루마니아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맙소사. 우리 프레첼은 치위 주세요. 하느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백성이 이번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 관점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K2는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전차입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드에 비해 무게가 더 가볍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흥미로울 것입니다. 폴란드에 비해 장갑이 더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탁월한 탱크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한국과의 거래가 가능한 한 빨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동맹국들이 발목 게임을 중단하고 인수와 함께 지옥을 움직이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KF-51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인메탈은 헝가리를 탱크 개발에 자금을 참여시켜 현지 생산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헝가리는 자체 탱크를 제작할 기회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KF-51이 만들어질지 지켜보자.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독일군이 KF-51을 가져갈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헝가리인들이 하게 놔두고 나는 이 나라에서 다른 일을 하고 싶시. KAT 미사일, 칼구스타프, 드론, 포병, 예비 탱크 장교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K 블랙팬서 탱크는 레퍼드 EA8보다 우수합니다. 가변 간격을 갖고 있어 최대 60%의 경사도를 다룰 수 있고 거친 지형산과 언덕에서 전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1500마력 엔진에 무게가 55톤이므로 27마력티의 비율을 갖는다. 루마니아는 산과 언덕이 23을 차지합니다. 나는 요청이 있습니다. 러시아인의 말을 믿지 말고 일부 정치인처럼이 나라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K2 전차를 도입하면 국가의 방어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계속 읽으면서 두 가지 유형의 탱크가 필요하지 많고 에이브럼즈만이 더 낫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K2와 에이브럼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탱크입니다. 에이브람스는 70톤 정도 무겁고 K2는 50톤 정도 더 가볍습니다. K2는 전국 도로에서 훨씬 쉽게 운송될 수 있습니다. 에이브럼즈는 사용 시간당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다른 유형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K2는 루마니아와 같은 기후 및 지형 조건에 맞게 특별화 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가벼워서 말하자면 늪지대에서도 더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산이 많고 숲 우거진 지역에서는 더 좋으며 크기가 더 작고 경사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사이로 더 쉽게 움직여 기울이거나 위로 향할 수 시스템이 있어 타격 각도가 증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다면 K2는 국내에서 다소 생산이 가능하고 에이브람스보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더 빨리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루마니아는 K2 전차를 도입하면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드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절반에 가깝게 들지 않는데 이렇게 남은 비용으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루마니아는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해서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 루마니아 네티즌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K9K, K21 REDBAC K 루마니아 ELBIT에서 생산한 포탑 장착 가능은 루마니아 군대와 루마니아방 위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루마의 완벽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지하게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2030년경에 경쟁력 있는 장비를 갖춘 군대를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될 유일한 길입니다. 얼마 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 번째 3형통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의 인수식이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한국 주요 관계자 외에도 캐나다, 호주, 페루 등 9개국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이클 L.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를로스 주한 페루 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온 정부 인사 및 군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수식 후 신체호함과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 호위함인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봤는데요. 현재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K함정 수출 협력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미국과는 방산 분야 MRO 즉 잠수함 유지, 보수 협력이 검토되고 있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약 60조 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호주는 약 10조 원을 투자하는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함정 4척의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 대상자로 HD현대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신체호함 인수식에 보여준 미국, 호주 등 주요국들의 뜨거운 관심이야말로 한국 방산이 적기에 납품 기일을 맞추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 방산 그 중에서도 이제 잠수함까지도 한국 방산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9개국 군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보려고 달려온 HD현대중공업의 신체호함은 한국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한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입니다. 신체호함은 최신 연료 전지와 납축 전지 추진 체계, 최첨단 소음 저감 기술 등이 적용돼 잠수함의 작전 지속 능력과 은밀성, 생존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전투 소나음파 탐지기 체계 등 주요 장비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신체호함은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수직 발사 체계에 탑재된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을 운용하는 해상 기반 수중킬 CHAIN의 핵심 전력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9개국 고위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군함은 한국형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입니다. 이지스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SM-23 등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을 말합니다. 한국은 2007년 해군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열린 이래 2010년 율곡이 2함, 2012년 서해류 성룡함이 취업해 해군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고 2022년에는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열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섰고 앞으로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HD현대중공업 측은 최근 10여 년 동안 울산급 호위함 배치 2 선도함인 충남함, 이지스 구축함 배치 2 선도함인 정조대왕함에 이어 KDDX 기본 설계까지 수행한 국보급 인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자사의 가장 큰 강점으로 강조할 만큼 잠수함 건조 기술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스 구축함 건조 능력은 이미 미 해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술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에 필적한다고 평가받는 반면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비를 제외한 건조비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건조 기간은 1년 가까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제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 역량과 가성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역수출의 기회까지 넘보게 되었는데요. 이미 지난달 28일 페루로부터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습니다. 아울러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잠수함 23척을 도입하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와 캐나다의 잠수함 12척 사업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가 한국 잠수함 장보고 3배치 이의 개조형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페루, 호주, 필리핀 등이 우리 방산 업체들이 함정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잠수함의 수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해군 관계자들은 지난 2월 초 캐나다를 방문해 국방방산 협력 실무 및 확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국가의 자존심을 내건 잠수함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일전의 무대는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캐나다가 노후화된 만재 배수량 2455T의 빅토리아급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3000T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싸움은 한일 간의 단순한 명분 싸움이 아닙니다. 적게는 60조 원, 많게는 80조 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영향가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척당 구입 비용은 2조 3조 원가량이지만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이 최대 80조 원대로 추산되는데요. 캐나다는 미국처럼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진 데다 러시아와 중국에 점증하는 해상 위협과 이에 따른 대응력 확보가 필요해 빅토리아급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 도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3000T급의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을 후보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이 건조한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 3급 배치 2번함으로 지난 2021년 취역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타이게이급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지난 2016년 호주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내세운 슈퍼 소류급이 항속거리와 성능 부족 문제로 프랑스에 참패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1번 함이 취역하고 곧이어 2번 함이 진수된 타이게이급은 소류급 후계 잠수함으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최신 공격 잠수함입니다. 길이 84.5m, 너비 9.1m, 흘수 10.4m, 기준 배수량은 약 3000T로 소류급 2950T보다 100T가량 무겁습니다. 533어뢰 발사관 6기를 갖추고 89형 어뢰의 개량형인 18형 중어뢰와 하푼 잠대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합니다. 캐나다에 이어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일전은 뜨겁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형 범용 호위함은 해외 모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조달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 스페인, 독일 업체 모델이 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후보 모델은 한국 대구급과 충남급, 일본 모가미급, 스페인 알파 3000ALFA 3000, 독일 메코 MEKO A200입니다. 군함 11척을 구매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약 9조 6,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4개국 호위함 모델이 후보로 올랐지만 우수한 성능 갖춘 한국의 충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 2파전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한국 충남급은 한 척에 4천억 원, 일본 모가미급은 한 척에 약 4,400억 원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호주는 두 모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충남급은 만재 배수량 4300T급 호위함으로 한국 해군 해역함대의 주력 방공함이 될 최신형 모델입니다. 한국산 미니 이지스 레이더인 다기능 사면 고정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갖췄고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 16셀 규모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 전술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을 모두 갖춘 데다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채택해 대잠수함 작전에서 정숙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본의 모가미급은 만재 배수량 5500T급 호위함에 해상자위대 2성급 전투함으로 설계된 신형 모델입니다. 일본판 이지스 레이더로 불리는 FCS-3호의 염가형 모델 OPY-E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조 전력으로 개발된 탓에 해상자위대의 다른 1선급 전투함보다 전체 성능이 떨어지지만 덩치가 큰 만큼 확장성이 우수합니다. 호주가 중시하는 대잠 센서의 성능만 놓고 보면 멀티스태틱 기술을 도입한 모가미급이 충남급에 비해 유리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모가미급이 충남급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약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 실적입니다. 일본은 해외에 이렇다 할 무기를 수출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출 대상국 업체들과 협력해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 사업을 관리한 경험이 그야말로 전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호주가 군함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현지 업체와 협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두 업체 모두 군함 수출은 물론 해외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사업 경험 등에서 일본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우수한 커리어를 갖췄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계의 수출형 전투함은 이미 필리핀호세 리잘급과
한국산 전투함이 필리핀 차기 초계함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태국 차기 호위함 사업의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아주 짧은 시간에 인도네시아를 잠수함 건조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수는 있습니다. 스페인이 파격적 조건으로 출혈 경쟁에 뛰어들거나 일본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 이 두 가지 변수를 배제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한국의 전투함을 호주가 외면한다면 그건 호주 해군의 크나큰 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잠수함과 전투함 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수주전. 얼마 전 애플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일명 애플카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진행해왔지만 4배 가까이 차이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마진율 차이를 보면서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의 마진율은 약 36.6%로 테슬라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율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판매량 1등 브랜드인 도요타가 겨우 1000만 대를 판매합니다. 하지만 애플카가 노리던 럭셔리 시장으로 한정하면 약 200만 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1억 대의 전자제품 판매량을 가진 애플이 200만 대 파는 시장의 마진을 포기하고 진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또 애플의 브랜드 가치와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전기 전자장비 부품만 약 3,000개가 들어가는 분야로 판매 초기 불량률이 높고 사소한 결함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혁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애플의 가치와 거리가 멉니다. 무엇보다 애플은 자체적으로 자동차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직접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기업들과 협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협업을 통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사실을 애플이 증명해준 셈입니다. 이처럼 애플이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중국 전기차 기업 BYD까지 미국 진출 계획을 미루자 현대차 그룹의 미국 공략에 새로운 기회가 될 이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사라졌고 애플에서 퇴사하는 인재들을 자사로 끌어들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의 주가가 홍콩 증시에서 10% 넘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샤오미의 주가는 전기차 SU7을 출시한 이후 부활절 연휴 휴장을 끝내고 재개된 거래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샤오미의 SU7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전기차 세단 중 하나인 테슬라의 모델 3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골드만삭스 그룹은 올해 주문량이 1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샤오미의 연간 판매량을 약 5만 7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후한 평가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주문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치열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샤오미가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불러일으킨 것이 주요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달 28일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27분 만에 5만 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의 저가형 전기차 SU7의 외관을 보고 난 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새로 나온 샤오미 전기차 사진을 포르쉐 타이칸 애지중지하는 지인에게 보냈는데 읽고는 아무 대답이 없다. 충격이 너무 컸나 보다. 샤오미가 내놓은 전기차는 포르쉐 타이칸을 베껴도 너무 베꼈다는 성토가 이어졌고 결국 샤이칸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글머에도 불구하고 이미 짝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가 이어졌습니다. 샤오미의 SU7은 정식 출시 하루 만에 9만 대에 가까운 주문이 쏟아졌으며 지난 주말 샤오미 전기차 매장에는 시승을 위한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의 젊은 층은 SU7 시리즈의 출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SU7 가격은 스탠다드 버전이 테슬라의 모델 3보다 555만 원이 싼 4천만 원으로 분명 테슬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샤오미 전기차의 주문이 이처럼 몰린 이유는 4월 30일 이전 주문자만 고급 가죽 시트, 차량용 냉장고 및 고급 카오디오 등 약 185만 원 상당의 옵션을 무료 제공하는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샤오미 주가는 15% 껑충 뛰었고 첫 전기차 출시 효과를 톡톡히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의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외관은 카피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주행 성능까지는 카피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우인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 샤오미의 전기차 SU7이 시승운전 중 벽을 들이받는 사고 영상이 중국 매체들 역시 샤오미의 전기차에 대해 초보자의 경우 단시간에 빠른 속력이 나는 성능에 적절히 반응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고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급커브에 휘청이며 연석에 쾅 부딪히고 있습니다. 듀얼 모터가 탑재된 SU7 사륜 구동 모델은 최고 출력 673마력, 최대 토크 838Nm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지 상태에서 2.78초 만에 시속 100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높은 출력을 내는 것이 기술이라면 전기차는 순식간에 너무 높아져 버린 출력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전기차 기술력으로 꼽힙니다. 자동차 시 운전을 해본 자동차 테스터들은 가속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량은 출발 후 1초 동안 약 30m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힘을 받는 순간 차량이 차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동차 기업들의 역량입니다. 하지만 샤오미에게 이런 기술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는 SU7이 통제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도로 연석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여럿 게재됐습니다. 한 영상에는 푸른색 SU7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다 우회전을 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차량은 그 직후 균형을 잃은 듯 좌우로 움직이다가 결국 연석에 충돌한 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를 주행하던 SU7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선 모습, 연석에 부딪힌 뒤 휠이 찌그러지고 타이어가 펑크난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도 휠이 찌그러지고 차체가 주저앉은 모습에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당황한 샤오미 측 관계자는 운전자 탓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초보였기 때문에 커브 길에서 급가속을 했다. 사고는 차량 결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도로 상황이 복잡했다.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주행 보조 시스템의 반응 시험 영상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시속 120km부터 앞에 멈춰선 모형 차량을 추돌했는데 테슬라 모델 3 기록 130kmh에 못 미친 탓입니다. 시승 운전 중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8만 대 넘었다는 판매 실적 가운데 구매 확정은 고작 2만 대에 그쳤다. 상당수가 환불했다는 설이 나오자 샤오미 측은 틀린 숫자라고 반박하면서도 실제 몇 대나 주문 생산에 들어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약금 환불 시한 7일이 지날 즈음인 이번 주말에 실제 판매 실적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샤오미 전기차의 논란은 이미 예정된 사태입니다. 앞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직접 해결할 수 없었고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회사라 다른 기업들과 협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협업을 통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입 장벽이 높아 결국 애플카를 포기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처럼 애플도 해내지 못한 협업을 제대로 된 검증 기간 없이 무지성으로 갖다 붙여서 조립만 해서 출시했으니 외관은 포르쉐인데 속은 중국차였던 것입니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부품이 맞물려서 동작하기 때문에 굴지의 제조사들도 물론 타사 부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모델별, 프레임별로 맞는 세팅 값이 제각각이며 거기에 여러 부품들끼리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세팅 값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제조사들 역시 직접 부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샤오미가 과연 이 같은 과정을 거쳤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유명 부품 회사의 부품은 다 갖다 붙여놓은 그 와중에도 배터리만은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했습니다.
커브조차 제대로 돌지 못하는데 중국산 배터리까지 탑재한 전기차는 그야말로 도로 위의 폭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2015년에 출범해 올해까지 세계 주요 자동차 어워드 수상 순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쉐 등 전해외 유명 브랜드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10년도 안 됐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G70부터 시작해 G90, GV80 등 모든 모델이 1회 이상 세계 3대 자동차 어워즈와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 자동차 어워즈 등에서 11차례 상을 받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같은 기간 10회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면서 폭스바겐 골프, 제규어, 아페이스, 혼다 시빅 등을 제쳤습니다. 아이오닉 5는 최근 10년 사이 6개의 올해의 차 시상 역사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차로 기록됐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가 이처럼 단숨에 세계 톱 클래스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던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테슬라 등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 초기 전기차 품질 문제로 꼴찌를 앓은 바 있는데요. 샤오미도 이제야말로 단순히 남의 디자인을 복붙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차량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